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첫 일성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5당 대표 회담도 제안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가 하면 오늘 청와대는 차관급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의 정치권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청와대가 발표한 차관급 개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차관급 인사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개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2기 이제 문재인 정부 제2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장관급보다 이제 차관급을 먼저 6개 부처를 이제 개각을 했어요. 예. 보면은 특징이 4명, 지금 6명 중에 4명이 행시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업무 장악력과 실행, 그러니까 정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하는지에 초점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면면들을 보면 상당히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차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것인데 예. 이 부분은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즉 2기의 어떤 개각의 내용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데 그래서 효율의 어떤 극대화를 하는데 현 정부의 어떤 초점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개각, 즉 장관의 개각도 이루어질 공산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효율성에 중점을 둔 인사 개각이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장관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관급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예. 이번에 2기 내각 출범에 앞서서 차관급 인사를 먼저 했다는 것은 좀 특이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명의 프로필 면면을 보면 예. 지역 안배에 충실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시 출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상당히 고려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관은 정치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반면에 그 밑에서 차관은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각 기구에서 밑에서부터 커온 기획실장이라든가 대변인 출신이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뭐 TK라든가 호남 출신이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역 안배 또 차관이라는 것은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부터 쭉 커오면서 내부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형성이 되고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조직관리 능력이라든가 친화력 이런 것들이 차관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이거에 충실한 그런 차관이 임명됐다고 보고 차관이 6명 정도 임명됐으면 장관은 이것보다 좀 적은 서너 명 정도가 개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6명이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중폭 개각이다라고 그렇죠. 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향이 자주 안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예. 사실은 공석이 됐던 농수산부만 이제 입각을 시키는 장면으로 이제 바꾼다 그랬는데 이것이 상황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소폭에서 지금 중폭으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한 6개, 많게는 7개까지 거론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안별로 좀 이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처들이 아무래도 있어요. 지금 장관급 개각을 좀 그렇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장관급 예. 개각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나 이제 2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차관급도 하지만 장관급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동력을 받아서 국정을 좀 더 강력하게 다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힘을 얻는다는 차원을 본다 그러면 조금 중폭 이상의 이 중폭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장관 개각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야당이 협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에서 장관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에 중폭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김동연, 장하성 지금 청와대 수석 이 갈등에서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냐 안 하냐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말까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 경제부처가 유임된다면 내석 내 장관 정도 이렇게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한 6, 7명 정도의 개각 인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 교수님께서는 한 서너 명 정도의 개각 인사가 될 것이다라고 좀 차이를 두셨는데
규모는 그 정도로 보고 그렇다면 그 대상은 좀 어떤 부서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기 내각에서 장관급 인사가 5명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예. 내년 뭐 한 1년 뒤면 이제 총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칠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이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은 전제로 하고 그리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무사 문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예. 뭐 지금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 또 국방부. 뭐 최근에 그 고용절벽과 관련해서 김영준 노동부 장관, 또 환경부 장관, 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4개 부처 정도가 개각에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좀 동의를 하시는지.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왜냐하면 거기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환경부다 그런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고용 부진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책임을 좀 지고 가는 장면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국방부도 기무사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심각하게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국방 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힘이 그만큼 이제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교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예컨대 뭐 산자부 같은 경우 요번에 누진세 전기 뭐 예. 사실 폭염에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사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기대만 많이 올리고 사실상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것들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인 어떤 행정이다라고 보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 뭐 여가 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산자부와 법무부까지 좀 확대해서 좀 바라봐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좀 의원 출신들이 많이 좀 대거 등용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벽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야당한테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후보 선택을 잘못해서 청문회에 세운다면 결국은 야당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1기에는 그래도 야당이 반대는 많이 했지만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그냥 따라주는 뭐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지층을 향해서 그런 것이 있지만 2기 때는 이제는 정말 실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대거 입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사실은 현역 의원은 지역구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 대각제라면 의원이 장관도 하고 다시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에다 의원 대각제를 포함을 해서 이런 대통령 형식 중심제를 하지만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면 현역 의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통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을 잘 하지 못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성공했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각을 진용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는 결국 추진력이고 실천력이다. 그래서 누가 그거를 더 잘 실천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입각을 시킬 공산이 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그 예. 이유는 결국에는 의원들이라는 부분이 이제 입각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각제적 요소가 한국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각에서의 본인이 했던 성과가 그 선거운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성취시켜야 예. 되는 목적이 다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존재한다. 이제 그런 어떤 동력을 활용할 공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기 내각 때 저는 참 아쉬운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5대 불가로 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거 있으면 무조건 임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다 보면 과거에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제1야당인 한국당과 야당과 이거에 대해서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청와대 내에서만 인사검증을 앞으로 이런 규정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을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해야만이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앞으로 이제 관심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야만 하는 지금 이 2기 내각 구성 상황에서 그 이유가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제 지표 하락과 관련해서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좀 수정을 해야 하느냐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내용은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뭐 변경하거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세히 제가 듣지 못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경제 지표가 다 나빠졌다. 그거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는 사실상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도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득의 격차, 즉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비판을 뭐 모면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주요 대상은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이 이 임금을 더 상승하면 그거를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그 소비가 생산을 자극하고 이것이 이윤을 더 얻는 사람들이 결국엔 또 고용을 더 늘려가는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내서 내수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이 안에 어떤 이 골자인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효과가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좀 이 와전이 돼 있는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걸쳐 좀 기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부작용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정부가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균형 잡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출 중심으로 가는 내수는 빈곤하고 이렇게 불균형적인 경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려면 어느 정도 이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 중에 지금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최근 악화된 고용 또 가계 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하는 역설이다. 그래서 더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은 뭐 좀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정치는 결국은 가치 추구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집권을 했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필요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이 있다면 자유는 한국당 가치이고 보수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평등은 진보적인 가치인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진보적인 가치, 서민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출발한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혁신 성장도 마찬가지로 가진 자가 가진 것을 갖다가 다시 서민과 가계 소득을 증가해서 그것을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돼서 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임금 중심 경제 성장 정책론이라고 하는데 분수 효과입니다. 내부적으로 소득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소득을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어떤 세력들이 하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꾸준히 계속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 경제 정책 운용에 좀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이 정책을 좀 다시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 굉장히 우는 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이 방향대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의 약간 좀 응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시행할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치들이 우리가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시간 이제 52시간 예.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실행할 때 사실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제반 어떤 조치들을 먼저 정부가 전 정부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불만이랄까요? 뭐 이런 국민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가 있고 정책적인 것들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예. 이걸 그냥 실행을 하고 그것들이 보완책이라는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정부가 지금 선제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보완 조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보완하면서 또 우리가 기존적으로 해왔던 어떤 성장의 카테고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 가지 축이잖아요. 소득주도, 그다음에 혁신성장, 그리고 이제 공정경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서로 강화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참아줘야 되는데 내 사업이 망해 가는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한계고 우리 스스로 경제가 활성화돼서 정말 정책을 입안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우리만의 경제가 아니고 우리는 글로벌 시기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영향을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빠르게 하루아침에 1년 내에 이것을 효과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야당도 설득하고 그래서 협치의 기술, 협치의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마무리된 민주당 전대 결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선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거든요. 역시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부터 대세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골든 크로스가 있다, 뭐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예.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다시 확인이 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압도적 승리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이해찬 후보가 42%, 송영길 후보가 30%, 김진표 후보가 29%,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일방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문심이 일방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거는 당선된 이해찬 대표도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본인이 40%를 받았다는 거는 포용하고 통합하고 좀 안고 가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다행히 제일 먼저 취임 일성이 민생과 협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다행이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이해찬 후보가 불통이다 뭐 그런 어떤 얘기들도 많았었지만 기조는 아주 잘 잡고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대 시작될 때는 사실 굉장히 꽃길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좀 많을 것 같다. 가시밭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국정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의 공세도 상당히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혈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경제보다는 정치력이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친노 자장이고 친문 핵심인 이해찬 의원이 42.88%로 당선이 된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파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공천이 탈락돼서
무소속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친노 핵심 세력, 청와대에 포진한 상당히 친노 핵심 세력을 당의 힘을 상당히 키워서 당원들은 당이 앞으로 청와대의 대등한 관계를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입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법화가 중요하다면 당이 제 역할을 하고 제 힘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상당히 소원해지고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청와대 힘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당과 그리고 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성공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1차적인 입법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정치력을 발동해라 이런 당원들의 명령이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전대가 있고 이제 정말 거의 막바지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흥행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사실 뭐 정당 요번에 민주당도 있지만 흥행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이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세론이 일찌감치 이제 자리를 잡았고 경쟁이 좀 굉장히 우월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의 안심이죠. 안심이 예컨대 손학규 전 대표에게 있다, 후보에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사실상 어떤 진검승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다당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당제가 왜 필요한지 이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가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지금 설득력 있게 이 컨벤션 상황에서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네거티브하게 탈당을 몇 번 했느니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가지거나 희망을 거기다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역시나 안심이 마지막 변수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최근에 또 독일 비자 발급 때문에 귀국을 했다가 또 많은 잡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안심이 결정적인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정계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님 지금 미국을 가서 있으면서도 정계 은퇴 1년 정도는 1년 정도 귀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1년 나왔죠. 정도 안 하고 총선 한 6개월 전에는 귀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결국은 그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대선에 나가려면 자기의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안심이 상당히 큰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어떤 거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안심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손학규 대세론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당이 그렇게 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을 어떻게 포섭하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당원이 상당히 많으면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될 텐데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의원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될 때도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원 숫자로 따진다 보면 국민의당 출신들이 훨씬 유리한 것이고 이렇게 국민의당의 어떤 대주주인 안철수 전 후보의 어떤 지지를 받는 손학규 대표가 그래서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